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약식 동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라는 뜻에서 했던 말이고요. 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이 곧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모두에게 보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면 이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섭취 자체를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잘 먹으면 득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 저희 TV 메디컬 약손에서요. 2회에 걸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질환에 따른 식단 관리라고 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한국인의 그 3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건강하고 또 올바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저희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진희 영양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몸에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사용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질의 식사는 필수. 환자인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 우리가 병원식에서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식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총 열량이라든가 영양소만 맞추면 되지만 치료식은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식품도 많고요. 그리고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오늘의 전문가. 건강한 식단을 통해 병을 다스리는 약식 동원의 비법. 김진희 영양팀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요즘 학교나 뭐 공공기관 네. 또 일반 기업체도 영양사분들, 구내식당들 다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영양팀장님, 아무래도 이 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환자들도 많이들 상대하시게 되고 뭐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네. 영양사로서의 역할이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영양사라고 하면 급식 파트에 종사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입원 환자들이나 외래 환자들의 급식에서 치료식을 담당하면서 영양 상담 교육을 실제로 많이 이행하기 때문에 네. 임상 각 파트에서 교수님들의 협의 진료로도 영양 그 상담 교육에 많이 임하고 있는 임상 영양사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식사를 저희가 보통 환자식이라고 하는데 네. 뭐 덜 짜고 간이 덜 되어 있고 좀 싱겁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식과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급식은 저희들이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일반식은 가정식과 별 다를 게 없지만 치료식은 질환 치료하는 방법으로 식사요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식은 영양상담 교육과 함께 제공되는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위에 뭐 보면은 가족들 가운데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단에 대해서 더더욱 이렇게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질환들 중에 대표적인 질환 3가지와 관련해서 올바른 식단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당뇨 식단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죠. 네. 임상영양요법으로 식습관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서 새끼 식사를 하십니까의 대답에 아니요라고 하면 이미 당뇨에서는 저혈당의 가능성이라든가 폭식 등의 열량 섭취가 증가하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예. 또한 예라고 대답했을 때 몇 끼 단백질 식품과 채소 반찬을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근력 저하 그리고 섬유 섭취의 감소 등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끼 단백질 식품을 잘 드신다고 했을 때는 이 술의 섭취에 의해서 열량 섭취가 증가하고 그리고 체중 및 혈액 dun류가 증가하는 이상 지질 혈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식습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화면에는 한 3가지 질문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식습관 평가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네, 기여도도 알게 되고 알러지 식품이 있는지도 예. 다 알아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에 일일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BMI를 이용해서 표준 체중을 구하고 그리고 현재 체중에서 표준 체중으로 나눠서 자신의 체중이 정상인지 그리고 표준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
활동 개수를 곱해서 비만이나 가벼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정도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의 필요량을 구하게 되고요. 정상인은 한 30에서 35 정도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자신의 하루 평균 섭취해야 될 열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또 다 건강하신 계산이- 분들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표준 체중을 구하고 자신이 정상 체중에 속하는지 비만에 속하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비만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요즘 다이어트니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가장 좋은 요요 현상이 없는 체중 감량은 하루 500칼로리씩 정도를 줄여서 섭취함으로써 주당 0.5kcal의 감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 필요 열량의 산정은 이미 계산해 있는 표를 잘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2에서 156 정도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체중은 약 50kg 정도고 하루 필요 열량은 1,500칼로리로 계산이 됩니다. 네. 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나는 이게 혈당이 너무 높아서 조금 먹어야 되는구나 염려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정상 체중을 바라는 활동 개수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의 3대 요법은요. 규칙적으로 알맞게 골고루 식사하는 것이 우리 식사요법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뇨식은 누구나 해도 건강에 유의치 않는 건강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식은 가족들 모두가 같이 해도 좋은 단이라는 식사입니다. 근데 이 건강식을 현대인들은 왜들 다 이렇게 힘들어하죠? 골고루 챙겨 먹는 시절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간편식을 원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라든가 네. 그렇겠죠.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좀 그렇게 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당뇨가요 말씀하셨다시피 혈당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 조절로 혈당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환자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온 건데요. 46세 여자 환자가 5개월 전에 진단받아서 경구 혈당 강화제로 약으로서 조절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의 생화 검사 수치를 살펴보면 공복 혈당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지만 경구 당부항 검사를 했을 때 252로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라는 것은 적혈구와 혈당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것이 5.6 정도가 정상이라면 7.5%로 좀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키에 비해서 체중이 지금 비만에 속할 정도로 130%가 넘을 정도로 표준 체중은 한 55kg 정도 나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중성지방이 좀 높아서 의사 선생님도 식후 혈당이나 TG는 좋은데 밤량이 많은가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환자분은 체중이 많다 보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하루에 2끼씩 드셨다. 예, 그리고 고구마가 좋다는 그러한 이렇게 상식으로 고구마를 많이 드셨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당질 섭취가 과다되었습니다. 당질하면 어떤 고구마도 거죠? 당질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 및 영양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하고 잘못된 식사 패턴. 하루 그래서 두 끼. 예,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루 2끼 드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체중 조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것도 고구마 안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당뇨 환자분들은 저당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고구마는 국한되게 해서 고구마만 드시게 되면 당 식품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비율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식사 패턴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현대인들 또 연세가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2회 정도 식사를 하셨다는 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평소에 드시는 거에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적게 드시는 게 다양한 식품에서 적게 드셔야 되지 어느 한 곳을 국한해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아서 영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혈당을 높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혈당을 조절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당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혈당을 높이는 식품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보통 설탕 꿀잼 아니면 청량 음료라든가 매실 액기스,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것은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되는 식품이고요. 그림에서 같이 곡류군, 우유군, 과일은 이게 분해가 되면은 대부분이 당질과 약간의 단백질로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혹가다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식품군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식품군 중에 곡류군, 채소군, 우유군, 어육류군, 지방군, 과일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때 완두콩을 곡류군에 있어야 되는데 콩이라는 것 때문에 어육류군으로 단백질 식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소에서는 단호박을 또 곡류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호박을 이렇게 쪄놓거나 이러면 또 고구마 같은 이게 느낌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검정콩하고 완두콩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곡류에 들어있고 하나는 어육류에 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검정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육류군에 두고요. 완두콩은 탄수화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곡류군에 둡니다. 그래서 차별해서 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예, 지방군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두유로 만든 식용유라든가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착오가 없으신데 깨라든가 호박씨,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이런 종류에는 견과류를 혹이나 지방군에 안 두고 따로 별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추나 무화과, 석류, 올리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과일에 속하는데 올리브유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방군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참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바람직한 식사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가지 식품군,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을 골고루 맞춘 균형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의 경우에 1900칼로리를 드시게 되면 한 끼에는 500에서 550. 그래서 지금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에 된장국, 칼치구이, 어육류군, 채소로 호박, 김치, 시금치, 나물 이렇게 드시고 식간에 2번 정도 오전, 오후로 간식으로 우유군과 과일군을 챙겨 드심으로써 하루 총 1900칼로리를 드시게 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400에서 450칼로리로 밥 3분의 2공기는 한 200칼로리가 속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식사에서는 밥에서만 양이 줄고요. 그리고 간식은 1회로만 줄기 때문에 전체 열량은 한 400칼로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바람직한 패턴은 이 균형식은 아마 4계절 모두 적용되는 식단이 아닐까 싶은데. 제철 식품으로만 예. 이용하시면 더 많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을 섭취하실 수가 있죠.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야채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예. 좋은데 위생적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기가 상하기 쉽고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면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과일 같은 걸 드실 때 이게 좀 더위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수박 같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드실 수가 있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가을에는 어르신들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은 홍시라든가 예, 겨울철에 곶감을 많이 드셔가지고 혈당이 높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한된 음식에 너무 많은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네. 네, 그렇대.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혹시나 만일 과식을 하게 된다면 회식을 간다든가 가족 모임에 좀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운동으로서 예, 운동의 종류를 이렇게 강도를 맞춰서 하는데 제일 좋은 운동은 식사 후에 30분 후에 약 30분 가량의 좀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당뇨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식습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5세 남자 환자분 사례 준비해 오셨죠. 이 환자분은 키가 169에 체중 63kg로 거의 표준에 속합니다. 네. 그러나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혈당 검사에서도 정상이지만 총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주의를 요할 정도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성지방과 또 혈압이 높아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고지혈증이 나타나니까 염려를 하시게 되고 환자분 역시 식사에서는 혈당 검사를 보니까 삼겹살을 먹을 때는 혈당이 안 올라간다. 이런 착각에 밥보다는 고기를 많이 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식품을 선택하게 된 거와 식품과 영양 관련의 지식이 부족을 들 수가 있고 이렇듯이 식품과 혈당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 지질 혈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올린다고 해서 당뇨에서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이라고 앞서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다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삼겹살이 직접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고열량이라든가 포화지방산이 높은 식품으로 체중 조절과 혈관 건강 관리에는 좀 나쁜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듯이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삼겹살보다는 껍질이나 닭고기 같은 것도 껍질 벗긴 그날 육류, 살코기 부분, 그리고 믹스커피는 그 안에 당이라든가 또 유제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믹스보다는 우리가 원두 커피로 드시는 것이 그것도 좀 환자분들에게 연하게 드시도록 보리차처럼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듯이 앞에서 나온 용어 중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있는 기름이 우리가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대혈관 합병증의 유임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동물성 기름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화학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강하게 이렇게 경화시킨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데 포화지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이 패스트푸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감자튀김 같은 네. 거, 팝콘 이런 종류에는 되도록이면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한 부분이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에 비해서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개인차도 많고 그리고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은 갈비구이보다는 닭가슴살 구이, 네. 버터나 마가린을 이용하기보다는 식물성 기름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깨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지질 혈당의 식품 선택 요령입니다. 어육육은 지방군, 우유군 안에는 지방이 속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붉은 고기, 육류나 이런 것보다는 생선 종류, 그것도 생선도 흰살 생선을 드시는 것이 더 지방에서는 줄일 수가 있고요. 지방군은 우리가 들기름, 식용유 같은 식물성인 분포화 지방산을 이용하는 게 더 좋고요. 우유군도 되도록이면은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토록 신경을 많이 써서 식단을 차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머니에는 사탕과 네. 초콜릿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이토록 스스로가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꽤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처음에는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긴장감에 이게 저희들이 상담하는 내용도 거의 100% 수용할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골고루 차려 드시기가 참 어려운 현상이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노인성 당뇨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특히나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내실 않는 분이 본인이 직접 상을 차릴 때는 이렇게 골고루 차려 드시기가 많이 힘든 가운데서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식사로 그냥 차려 드시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음식이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시는 식사라서 당뇨 조절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 무너진 영양의 균형을 되찾으면 치료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환자분들의 식사적인 문제나 영양 관련 문제점을 먼저 진단한 다음 개별화된 영양 상담을 통해 질환에 따른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 스스로 일상에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예방과 치료 모두 식단 조절이 필수죠.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영양 상담을 제일 필요로 하는 질환은 바로 당뇨병인데요.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인의 필요량에 맞게 알맞은 식사량을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 드시게 함으로써 혈당 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사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을 상대로 영양 상담 하시다 보면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특히 또 음식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것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자주 받으시는 대표적인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공 감미료 같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네.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달게 드시던 분들이 단 음식을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그렇지.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그러한 질문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무가당 주스는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라고 자주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식품에는 영양 성분표가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류가 얼마나 표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드셔야 되고, 우리가 무가당 주스 100%라고 나와 있지만 그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당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첨가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에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잘 계산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예. 돼지 감자라니까 약혼 같은 게 당뇨병에 좋다고 이렇게 막 유행처럼 저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감자나 고구마처럼 공유군에 매나 분류되기 때문에 섭취량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른 또 효능은 있지만 당뇨에서는 같은 당질 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섭취량만 주의를 한다면 효능에 있어서는 증명이 됐나요? 네네,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밥에 감자 양만큼 올려서 내가 먹어야 되는 양만큼으로 조절하면은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네. 실제 식생활에서 당 지수라는 것을 낮추는 요령은요, 되도록이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심으로써 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도 좋고요. 특히나 흰쌀이나 찹쌀보다는 통밀빵이나 맵쌀. 그래서 식빵을 한 개를 구입해서 드시더라도 밥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가 있는 식빵 같은 걸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네. 채소나 해조류, 우엉처럼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 주스가 이렇게 갈리면서, 생과일에 갈리면서 바이타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과일로 드시는 게 좋고, 더 좋은 것은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식사 시 한 가지 식품만 먹기보다는 골고루,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다음 끼니까지 포만감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리 시에 설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식욕이 감퇴돼서 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설탕의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리 시에 소량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체 당의 한 10%는 단당류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열량을 포함시켜서 꼭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과자나 잼, 청량음료 등 설탕 성분이 많아서 혈당이나 중성지방을 상승시키면 그런 것은 제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 그렇지만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단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식습관을 교정해서 설탕을 쓰되 그 허용량만큼 써서 하시는 게 좋고, 인공 감미료를 많이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탕 중에서도 요즘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스테비아 설탕이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당뇨 네. 환자분들한테 괜찮은가요? 일반 설탕 대신에 설탕의 2배 정도가 당도는 높으면서도 예. 예, 저칼로리 감미료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이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따뜻한 음식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나 우리가 보통 큰 잔치에 식혜를 담는다든가 할 때 차가운 음식에는 좀 단맛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요약을 하게 되면 당뇨병은 규칙적으로 알맞게 골고루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고구마나 떡, 과일 등 탄수화물 식품만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류는 섭취하되 지방이 적은 걸로 당 지수는 건강식의 개념과 함께 고려해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선택하는 것을 바람직한 식사요법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혈당은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혈당. 어르신들 네, 당이 떨어진다면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잖아요. 네. 이건 또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당 떨어진다, 저혈당 증세입니다. 네네. 이것은 그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약제로나 하면 되지만 식사로서는 저혈당 간식을 한 15g 정도의 당분이니까 사탕 한 두세 알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섭취함으로써 혈당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당이 혈당을 빨리 급격히 올려주기 때문에 저혈당 간식으로 꼽히고 있고요. 사탕이나 설탕이나 꿀 같은 종류는 저혈당 간식으로 적합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바람직한 저혈당 간식으로는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당뇨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연세 있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 또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 받아들여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또 저혈당 증세가 왔을 때도 한 15g의 당을 드시고 또 혈당을 30분 뒤에 체크를 했지만 그때도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 반복해서 한 번 더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사 후에 간식으로 당 성분이 있는 유제품이라든가 과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니실 때는 이게 녹거나 하기 때문에 초콜릿은 또 원래 저혈당 간식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탕 종류 같은 거 아니면 작은 야쿠르트 정도 한 개 정도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 병원 조리실. 환자의 특성에 맞춰 반찬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쓴다. 당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총 1,800칼로리의 당뇨식입니다. 이때 당뇨식은 저당질 식품으로 그래서 공유근에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밤량을 많이 제한을 했고요. 어육류근이나 채소군, 지방군은 골고루 함유될 수 있도록 몇 끼마다 어육류근이 한두 단위 그리고 채소군도 두세 단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침이나 야식으로는 유제품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으로 과일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에는 영양사들의 고민이 가득 담겨 있다. 영양은 기본이요. 환자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게 이들의 목표. 보통 영양사들은 식단을 먼저 짤 때부터 식재료나 1인 분량이라든가 열량에 맞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식재료의 색감까지 신경을 써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게 먹기도 좋고 하다고 여러 가지 색감을 같이 골고루 배합을 해서 각 색깔별로의 특유한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식단에서부터 조리 방법에서까지 다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알록달록 다채로운 빛깔의 컬러푸드. 정말 근사해 보인다. 네, 웰빙이 트렌드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 알록달록한 컬러 푸드도 네.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팀장님, 이 컬러 푸드가 당뇨를 포함해서 질환에 따라서 그 환자들에게 공익치료식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보통 영양사라면 식단을 작성할 때부터 이 색감까지도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네, 그 안에 있는 뭐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보기에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예. 네, 그래서 색감을 잘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식욕을 정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색깔도 많이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칼라푸드와 당뇨식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칼라푸드라는 것은 음식의 색깔에서 따온 말로 식물의 색깔, 향을 제공하는 색소인 파이토칼리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 영양소는 아니지만 네. 식물의 독특한 맛과 향, 색깔을 부여해서 각각의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을 해독 작용을 강화하고
또한 노화를 지연하면서 세포 산화를 손상하거나 암세포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컬러 푸드에는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 흰색, 보라색 이렇게 6가지로 컬러 푸드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건강을 위한 옐로우 푸드에는 주요 성분은 카로티노이드이고요. 이 효능을 살펴보면 항암이라든가 항산화 작용, 노화 예방,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호박이나 고구마 살구, 밤, 감, 옥수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두 번째는 블랙푸드인데요. 여기에 색소는 안토시아닌으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를 억제시키고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시력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탈모 예방이라는 효능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네. 이것은 검정콩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할 만큼 단백질의 거번식품입니다. 예. 그것도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라서 이게 단백질의 기능에 우리가 이게 머리 이게 탈모를. 그 털, 네, 같은 것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지. 그런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탈모 예방에 많이 기인을 하고 요즘 아주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 푸드로 클로로필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린 푸드는 간 세포 재생으로 간 건강에 효과를 주고 DNA 현상의 억제로 암 예방뿐만 아니라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데 여러 가지 녹색 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스포트즈라고 말할 수 있는 레드 푸드는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이 주 성분으로 항암 효과, 면역성 증가, 혈관 강화, 황산화 작용. 그래서 사과나 토마토, 석류, 딸기 같은 종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엔 바이올렛 푸드로 보라색 식품입니다. 주요 성분은 안토시아닌이고요. 효과는 황산화 효과와 혈전 생성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 심장 질환 예방을 해주고요. 가지라든가 적색, 포도, 블루베리.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보라색에는 특별히 많지 않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서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에는 고구마라든가 양파도 적색이 나오기 때문에 예, 자색 고구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화이트 푸드라 하면은 야채에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는 없을 것 같았는데 마늘, 예, 항암 효과도 있고요. 양파, 무, 배, 더덕, 도라지가 여기에 속하고 요즘같이 폐질환이 있을 때는 더덕, 도라지도 많은 좋은 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컬러 푸드의 주요 성분과 또 각각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뭐 당뇨가 있다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컬러 푸드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섭취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6가지 색상의 이 식품은 주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6가지 색으로 맞춰서 골고루 드시게 되면 한국인의 육대암 이런 데 조금씩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병인 고혈압, 당뇨, 아토피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도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좀 더 식욕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알록달록하게 챙겨 드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효능이 있을 건 짐작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영양 식단을 네. 짤 때도 다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나 당뇨식에서는 특히나 과일 같은 걸 선별할 때도 예. 골고루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별히 뭐 치아가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색상을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드실 수 있도록 껍질째 깨끗이 위생적으로 세척을 해서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당뇨에서는 균형적인 식사, 규칙적인 식사, 알맞은 섭취량이 식사요법의 3대 원칙이듯이 고구마, 떡, 과일같이 당질 식품은 주의해서 총 에너지의 55에서 60%의 당으로만 드시고 당지수가 열량과 함께 고려해서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육류는 섭취하시되 지방이 적은 것으로 최대 30%가 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은 25% 이내로 조절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200ml 이하로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실제 양으로는 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육류에 있어서. 하루 식사에서 보면은 육류는 한 끼에 한 단위에서 2단위인데 소고기 같은 뭐 탁구공 정도의 크기의 2개 정도로 하루에 한 끼에 한 끼에 네네. 육류를 예. 소고기의 경우 네, 탁구공 탁구공 크기? 정도의 크기를 한 단위로 보거든요. 40g을 2단위 정도가 허용이 됩니다. 아. 네.
예. 그거 대신에 뭐 생선을 드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요. 계란 노른자만 100g 하면은 그 안에 소고기 100g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고지혈증이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아, 오늘부터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을 하시는데 네. 이러한 소고기보다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1300mg으로 소고기 100g에 70mg에 비해서 20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식은 여러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알맞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가족 누구나 같이 실천하셔도 좋은 건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식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조금 전에 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잡곡밥 밥은 우리가 보통 3분의 한 공기 자체가 300칼로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2단위 정도로 담았고요. 호박버섯국이라든가 그리고 소고기 야채 여기에서는 어육류가 들어가고요. 브로콜리나 이런 것은 채소군으로 속하고 계란은 어육류군 중에서도 중지방, 지방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어육류군 중지방으로 두고 참나물 겉절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나물을 볶거나 이런 데 또 지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가고 또 흰 살밥보다는 잡곡밥을 함으로써 당뇨의 혈당 조절에는 좋은 식단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 식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당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의 그렇죠. 식단 관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심장질환에서는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우리가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의 식사요법은 염분량을 줄이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면서 적정 열량, 개인의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서 적정 열량을 식사를 하셔야 되겠고 과일이나 채소는 많이 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또한 충분한 식이섬유 이 모든 것이 당뇨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네. 특히나 여기서는 알코올로 술 섭취가 있으면은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고혈압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이렇듯이 소금의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질병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고울다공증, 위암에까지 짜게 드시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주셨던 그래프에서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건 미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나트륨은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칼슘도 우리 몸에서 같이 배출이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많이 배출되게 되면 칼슘도 같은 상부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출이 되면서 우리 인체 내에서는 칼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배출되고 없는 칼슘을 뼈에서 배출해 나오기 때문에 네. 뼈에 칼슘이 나와서 배출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듯이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는 정상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서 염분을 제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정도로 미만으로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대부분 한 15에서 한 20g 정도를 드시고 있는 하루 것을 섭취량이요? 네, 그 정도로 드시고 있고 네.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해서 하루에 5g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의 식품에 있는 것을 한 2g으로 본다면 매끼 1g 정도의 소금량으로 식사를 조리해서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 속에 들어있는 식염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하루 소금을 섭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러니까 조리할 때 우리가 염분으로 소금이라든가 그렇죠. 간장 섭취하는 거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이 양이 자연 식품 안에도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한다면 하루에 한 3g 정도. 예, 그래서 차수푼으로 깎아서 1개 정도의 소금 1g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영양도 고려사항으로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한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젓갈 종류나 김치류, 장아찌에는 염장식품, 그리고 화학조미료, 베이킹파우더가 많이 들어있는 빵 종류에도 그리고 치즈나 햄,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 그리고 가염 처리된 크래커라든가 팝콘,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에 그리고
생선의 내장류라든가 육류의 내장 그리고 해산물에도 나트륨 성분이 많이 함유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제한해서 좀 섭취량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트륨은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부종이라든가 복수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드시는데 하루에 3에서 5g은 자연 식품에 녹아 있는 거를 한 2g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반저염식은 좀 조절이 됐거나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반저염식으로 처방을 하시게 되고 이러면은 처음에 저염식의 한 배 정도의 양의 소금량을 섭취토록 조리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금 1g은 간장 5g과 같은데 간장 5g 정도는 우리가 밥 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고추장이나 된장 여러 가지 가공품 몇 중에서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염 식품으로 해서 다르게 또 조리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싱겁지만 싱거우니까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환자분들이 받았을 때도 이거 너무 싱거워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요. 싱거우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이고 맛이 없어. 예. 예. 그렇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싱겁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싱겁지만 맛있게 드시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예, 허용된 양념으로 고추나 후추, 마늘, 생강, 양파, 카레가루 같은 거를 같이 가미를 해서 생선을 하나를 튀겨서 드려도 카레가루를 이렇게 입혀서 한다든가 찹쌀물에다가 튀겨서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허용된 양념을 많이 쓰도록 하고요. 네. 새콤달콤하게 조리를 해서 신맛과 단맛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싱겁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식사에는 국을 우리가 꼭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국물보다는 국물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숭늉이나 그러면 보리차를 이용하시도록. 그리고 국 안에 있는 건더기만 드실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되도록이면 튀기거나 볶으면은 생선 같은 것도 비린내가 좀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튀기거나 볶아서 예를 들어서 야채도 그냥 삶아서 저염으로 무치면은 진짜 먹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야채도 튀김을 한다든가 하면은 싱거워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염분이라도 식사하시기 바로 직전에 첨가하시는 것이 훨씬 저염식을 하시는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곰국을 하는 걸 드시는데 이미 밥상에 오기 전에 그 소금량을 들어있으면 드시면은 다 싱겁지만 내가 식사할 때 바로 내가 먹어야 되는 허용량을 내가 원하는 반찬에 넣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TV 메디컬 약선 한국인의 3대 만성 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식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 고혈압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고지혈증도 제가 좀 언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중의 지질,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정사된 상태인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낮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이 좋고요. 포화지방과 중성지방을 낮추면서 불포화지방산을 올리는 것이 저지방식인데요. 고지혈증은 혈관 내에 지방이 많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지방식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이때에도 영양적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기름진 음식을 제한할 때 구이, 찜, 삶기 등으로 해서 지방을 제한하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적은 양으로 가끔씩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단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데 빵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네. 트랜스 지방은 심장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몸속에 들어가서 축적되면서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식품에는 영양 표시 기준을 다 이제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T질을 올리는 식사 요인에는 과잉 에너지가 섭취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당이라든가 술은 제한하는 게 좋은데 우리 커피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메리카노는 한 7칼로리,
그리고 카푸치노는 한 77칼로리, 그리고 카페 모카는 246칼로리. 네. 아무래도 지방 성분이라든가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열량을 높이게 되고요. 커피 같은 믹스 커피 경우에는 한 55칼로리. 이게 어느 정도의 열량이냐? 우리 여름철에 참외 한 반 개 정도 드시는 양, 그리고 식빵 반 개 정도 50칼로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바꿔서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예, 커피를 드시더라도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게 그러니까 칼로리 수치만 봐도 카페 모카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량 됩니다. 30배가 넘어요, 아메리카노에. 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또 믹스 커피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커피 문화를 즐기실 때도 좀 고려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질환이라든가 신장 질환 환자들은 저염식이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그런 환자들의 식욕을 좀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채나 두부 등을 양념류를 섞어서 저염 소스를 개발해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저염 쌈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된장, 으깬두부, 고추장, 미음, 양파, 마늘, 참기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두부나 양파를 데친 이유는 칼륨을 제거하기 위한 조리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저염 고추장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고추장 먼저 넣겠습니다. 미음 들어가고요. 올리고당 들어갑니다. 마늘 들어가고요. 그리고 데친 파, 참기름, 깨. 야채나 이런 것을 섞어서 비벼 드실 경우에는 어겐 두부를 같이 넣는 쌈장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고추장 양념장이라든가 그리고 생선을 드실 경우에는 와사비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그 풍미로 식사하실 때 비린내를 더 제거할 수 있어서 좋은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상차림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싱겁게 먹고 고지방을 피하는 게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갈비나 이런 것보다는 오메가3의 불포화지방산을 많은 생선을 섭취함으로써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기름진 육류 대신에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기름기가 적은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을 드심으로써 순환계 질환에 있어서 혈관을 재생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고 학습 능력, 사고력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염분을 제한할 때 피해야 될 식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화학조미료, 소다가 들어가는 가공식품, 치즈나 햄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동물 내장류라든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정도도 해금을 해서 드신다든가 이러한 주의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심뇌혈관의 예방을 위한 우리의 생활에서 생활 수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그리고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드시면서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함으로써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하시다가 또 이렇게 막 포기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네. 반복적인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꾸준히 하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약동원을
거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영양팀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르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했고요. 네. 가족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어떤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특히 당뇨식은 건강식이니만큼 환자나 차별 없이 당신은 당뇨 환자니 이거 드시오. 우리는 이게 아니라 네. 그 당뇨식을 올바로 알고 같이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암 환자들을 위한 항암 밥상 그리고 신장 질환자들을 위한 식단 관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신 분은 김진희 영양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